얼마 전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긴밀해지고 있는 북러 밀착이 이번 북러 만남 이후 어느 정도 가속화될지가 관건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국으로 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 협력과 무기 거래 공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관계 밀착의 배경을 들여다보고 이번 북러 정상회담과 향후 북러 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우리의 대응 방안 정립을 위해서도 북러 밀착 면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논의할 분들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장 박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조상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라시아 국방안보를 연구하는 두진호 연구위원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지난 9월 13일에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열렸다는 점에서 이제 개최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박사님 먼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지난 7월 25일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러시아 정부 고위 사절단이 북한 전승절을 앞두고 방북한 이후 예견되어 왔습니다. 네. 이러한 실무 접촉 이후 양 국가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 실무 차원의 논의를 확정을 하고 양국 간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두 나라, 러시아와 북한이 마주 앉았다는 점, 또 함께 손을 잡았다는 점, 두 박사님, 양국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좀 밀착하고 있다, 이런 그림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밀착하고 있다고 보고요.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 병합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병합 이후에는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상대로 한 2,600건 정도의 제재를 이렇게 시행을 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난 이후에 국제사회는 약 한 13,000건 이상의 이제 제재를 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전체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한 16,000건 정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 ICBM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계기에 유엔 안보리 차원과 또 미국의 독자 제재 등을 포함해서 북한을 상대로도 2,000건이 넘는 이런 제재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재래식 무기가 급속하게 감소가 되고 있고요. 또 북한은 군사정찰 유성을 실패하면서 이런 첨단 기술에서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좀 밀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러시아에게 북한이 몇 안 되는 지지 세력 중 하나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 북한의 전력이 러시아에게 실적이 도움이 됩니까, 진짜? 이번 전쟁이 작년 2월 24일 날 시작돼서 어느덧 한 1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최초에는 우리가 뭐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것처럼 미래전 양상이 보인다 하지만 또 돌고 돌아서 지금은 고전적인 진지전으로 돌고 있어요. 고작전 전선에서 진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력입니다. 공교롭게도 러시아하고 북한은 상호 운용성이 되게 커요. 특히 화력 전력에서는 122mm, 152mm가 이렇게 포가 있고요. 그에 따른 탄약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떤 포탄 생산력이 저하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 관련된 탄을 갖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2019년 이후에 러시아 국동 블라디보스톡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이제 사실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공동 성론문 나올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발표되지가 않아서 더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우선 박사님. 예, 두 정상은 1시간 30분에 걸친 확대 회담에 이어서 통역만 배석된 1대 단독 회담을 약 30분가량 진행했습니다.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 형태의 결과문서는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일부 공개된 내용은 상호 협력 등 다소 통상적인 내용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언급한 정도입니다. 네.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 거래 및 중요 군사 기술 협력 등에 대한 빅딜은 추측은 되지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외교적 관행상 정상회담 이후에는 뭐 공동 선언문을 포함한 유사한 문서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하지만 이번 북러 정상회의 이후에는 어떤 문서도 체결하지 않았다라고 러시아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민감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러시아든 북한이든 어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기 거래라든지 또 군사 협력, 군사 기술 협력과 같은 이런 부분에서 빅딜이 그리고 위험한 거래가 성사됐다고 보고요. 푸틴 대통령은 참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인공위성 개발을 직접적으로 돕겠다고 이렇게 밝혔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마치 성전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러시아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무기 거래 그리고 일종의 군사 협력과 군사 기술 협력은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러시아 아무로즈 보스토친이 우주 기지에서 열렸다는 점이 좀 눈길을 끄는데, 사실 누구를 만나러 이제 가기 위해서 3박 4일을 이동한다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원래 보통은 좀 멀면은 뭐 중간에서 만나는 게 상식적인데, 정말 그 뭔가 급박하지 않았나, 정말 한 걸음에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3박 4일을 기차를 타고 정말 갈 만한 장소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주 절박했다는 뜻이겠죠.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개발했던 전략 타격 자산하고 군사 위성을 배합을 해서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북한이다라고 한번 선포하고 싶었는데 모두 숲으로 돌아간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우주기지가 러시아의 어떤 우주 기술력의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되게 급한 상황이고 자신의 체면이라든가 자신이 말하는 주체 사상을 이렇게 더 펼칠 수 있는 그 보고로 가는 건데 한달음에 갈 이유가 충분하겠죠. 네. 지금 이제 회담 장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보스토친이 이제 우주기지인데 왜 거길까? 뭐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역시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서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인공위성 개발, 이거를 또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어디까지 돕겠다는 건지, 어디까지 보조해 주겠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분석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그 양측의 회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 밝혀진 건 없고요. 뭐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근데 이번 상황을 보게 되면은 북한도 원하는 게 있고 분명히 러시아도 북한에게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현 전선 상황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지전이 되다 보니까 포탄이 어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가 제 기억으로는 1,100만 발 정도의 포탄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는 약 700만 발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의 생산 능력은 250만 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야욕을 펼치고 전쟁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호 운용성을 갖춘 북한의 무기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네. 최근에 북한의 정찰 위성이 계속적으로 발사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죠. 뭐 이 와중에도 경험치와 약간의 기술적인 성공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실패입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방러 인사들의 좀 면면을 살펴보면 북한의 군부 서열 1, 2위와 우주 개발을 총괄하는 인사까지 그야말로 상견례 하듯이 졸졸졸졸 따라갔단 말이죠. 박찬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한이 올해 들어 2차례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음 달에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이번에도 만약 실패를 한다면 대내외적으로도 많은 망신을 당하고 체면이 많이 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러 관계에 그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면서 특히 북한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 개발, 즉 미사일 개발 협력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공위성의 발사부터 궤도 안착 등 다양한 기술을 이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위성 발사 기술이 탄도미사일 기술과는 또 유사하기 때문에 우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는다면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도와준다는 건지 좀 정말 궁금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지난 2차례 실패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분석을 했을 겁니다. 뭐가 부족했을지.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5월 발사에서는 그 인공위성이 1단까지는 이제 분리가 성공했는데 2단이 점화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8월 달의 경우에는 2단까지는 분리했으나 그 이후 비양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을 북한 입장에서는 바라겠죠. 더 어떤 상황이 진전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우주기지가 러시아에 보고지 않습니까? 우주기술에. 그래서 거기 안에서 우주기술 관련된 R&D, 그다음에 생산 제조, 그다음에 실증 같은 것들을 함께 하면서 어떤 그 북한의 우주 기술력이 고도화되는 어떤 첩경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양측이 어떻게 무엇을 주고받을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위와 어떤 강도는 쉽게 현 상황에서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이렇게 용인을 해준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서도 입장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북한 또한 뭐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고립 상태에 있는 이런 전반적인 전략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잘못된 만남이다, 부적절한 만남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극단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체가 만남 그 자체가 유엔 차원의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사실은 이 우주 분야 협력 그 자체도 유엔 차원에서 결의안 2321호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재 틀을 깨는 행위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난 2006년에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했을 때 1718호로부터 제6차 핵실험 했던 2017년 2375호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이런 북한에 대한 제재는 결국 북한이 고도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핵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의 어떤 뭐 판매라든지 공급 이전을 금지함으로써 핵무기와 WMD를 고도화시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치입니다.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인공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북한이 원하는 다양한 부분에서 군사 협력을 사실상 공언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비록 푸틴 대통령이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북한과 협력을 한다라고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사실 그 자체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러시아와 북한이 함께 사실 앞으로 무력화, 형해화 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진호 박사님의 말씀에 맥을 같이 해서 우주 분야 협력이라고 지금 표현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에 대한 지원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 앞으로 좀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많은데 조상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우주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중 목적 기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기술과 ICBM에 사용되는 기술이 유사하다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어떤 이런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기술이 개발되게 되면 세계 곳곳이 이제 ICBM 탄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상임 이사국 중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토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지금 현재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지만 석유 수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국제사회가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은 허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어떤 부분에 허점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 정보, 군사, 그다음에 경제 등 다임 요소 전반에 걸쳐서 제재가 잘 되고 있는 그 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쪽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권위주의 국가 사이 안에서 서로 교류가 있을 시에는 가능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북러 회담을 지켜보는 이 미국의 반응 궁금합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미 백악관은 지난 13일에 그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어떤 협의든 우리에게는 중대한 우려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 NSC의 그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급증하는 북러 간의 그 군사 관계에 대해 분명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공적인 약속을 지킬 것을 계속 촉구한다면서 만약 그들이 일종의 무기 거래를 추진하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적절히 다룰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 측은 보면 말 그대로 북러 관계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과 함께 경고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분명한 미국의 우려와 경고 속에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북러 관계 밀착, 우리도 심히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 북러 관계 밀착 돈독해지고 가속화되리라는 예상이 지금 앞서고 있는데 정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두 박사님? 우선적으로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범정부위원회가 이미 좀 꾸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간에 이제 앞으로 북러 정상 간에 합의된 그러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그 기이하고 비대칭적인 네. 합의 사항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음 달 12일입니다. 10월 12일은 북한과 러시아가 수교를 한 75주년이 되기 때문에 아마 푸틴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평양을 전격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일종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마스토친 우주 발사 기지를 방문함으로써 러시아를 4년 5개월 만에 방문을 했고, 이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일종의 북한과 러시아 간의 셔틀 외교가,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권위주의 국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권위주의 국가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 없이도 어떤 이 정책 이행 속도를 가속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의 그 수준과 범위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또 북한 방문, 평양 방문 초청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가능성이 높다. 네,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간에 북러 정상 간의 우주 마스토친 기지에서 합의됐던 그 내용들을 일부 재확인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네. 아마 북러 수교 75주년 계기에 앞으로 북러 수교 80주년을 향한 비전 차원에서도 다양한 교류 협력들이 때로는 공동선언문으로, 그렇지 않으면 정상 간의 메시지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이 언제나 우리가 지금 요새 자주 하는 말이 미래전, 첨단전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병력과 재래식 무기 그리고 탄약입니다. 전쟁 수행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요소라는 게 입증이 된 건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인식하는 이 인식이 좀 예전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뭐 주가가 치솟을 정도입니다. 푸틴이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지각쟁이잖아요. 네. 이번에는 30분 먼저 가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예. 예.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살펴보시면 우리 작년에 봤을 때 뭐 미래전이다 무슨 전이다 막 대서특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9월 정도 되니까 2차 세계전 때 전격전이 나타났어요. 기동전을 수행했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지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래전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미래전과 첨단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결국에는 생산 능력인데 그 몇십억 되는 그런 첨단 무기를 얼마나 많은 양을 한 나라에서 보유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융복합, 하이로 믹스가 이루어야지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그 러시아의 실책을 좀 꼬집을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는 2009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말하는 뭐 군사 혁신, 군 구조를 개혁하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도 돈바스 전쟁에서 빛나는 전쟁의 어떤 승리를 이끌었죠. 그런데 2016년부터 좀 자신감이 많이 좀 고조돼서 시리아에 개입을 한 이후에 그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재래식 전력보다는 첨단 전력 위주로 개발을 하고, 반대로 재래 전력에 대한 어떤 부분의 성능 개선에 대한 등한시하게 되죠. 그것이 축적되고 축적돼서 이번 전쟁이 들어왔고, 그 여파가 쌓여서 지금 성능이 좀 저하되거나 그런 어떤 재래식 전력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종류의 무기체를 갖고 있는 북한은 푸틴에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존재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과 이 북러 밀착 관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러북 밀착.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 2023년 9월 13일에 개최된 러북 정상회담에서 러북 군사거래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주목되었는데요.
오늘의 지식 포커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북 밀착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응을 들여다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러시아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북한. 이에 호응하듯 러시아도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철회와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및 추가 제재 도입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등 양국이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 노골적인 방식으로 상대국을 지원하고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렇듯 두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속히 친밀해지는 양상을 보여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대상국이며 북한 또한 계속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모성 무기와 군수품을 지원받는 것이 절실한 상태이고 북한은 첨단 전투기나 방공망 등 낙후된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위한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두 국가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러북 간 밀착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러북 군사거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급속히 가까워진 러시아와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먼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 혼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책임이 있다며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시 끝낼 수 있다고 강도 높은 규탄을 이어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법 침략 전쟁으로 규탄하며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유엔 총회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기조연설에 나서며 러북 군사 밀착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합의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군사 거래를 추진 중인 러시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인데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는 평화를 겨냥한 도발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맹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북 관계 밀착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강력한 안보 협력과 공조는 물론 우리 군도 러북의 밀착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국제 안보 상황과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 변화에 대응하며 굳건한 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해가야 할 것입니다. 필승.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서방 세계는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공급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미 국방부도 북한의 러시아와 무기 거래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거리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간의 어떤 리그가 형성되거든요. 그거를 권위주의 국가 사슬 또는 가치 사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같은 권위주의 국가인 이란이 샤히드 136을 러시아에 제공을 했죠. 네. 그리고 지금은 모스크바로부터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 그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예, 그만큼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갖고 부족한 것을 서로 메꾼다는 의미가 되겠죠.
지난 기사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은밀히 지상으로 북한도 제가 보기엔 여러 차례 지원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앞으로도 북한이 지금 요구하는 게 우주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의 어떤 우려로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혹시나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더욱 확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 그리고 예상이 많은데 박찬욱 센터장님, 미국 정부가 북러 무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확실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 13일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성스러운 싸움으로 규정하고 지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북러 간의 그 협력 확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기 이전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특히 무기 이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북러 양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양쪽 모두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적절한 경우에 제재 부과를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북러의 무기 거래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 규모가 더 크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경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뭐 대응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도를 다 생각해 보시면 북한과 러시아는 붙어 있어요. 철도도 뭐 이제 협계 뭐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은 통로가 이제 소통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단축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거래 루트가 있는 것이죠. 북한의 수입원 중에 어떤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해커들의 어떤 금융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공세적으로 그들의 어떤 금융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 공조적 활동을 하거나요. 또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를 좀 자극해서 북한 내부의 어떤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면, 즉 인지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다영역 작전,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엔 눈이 아니라 어떤 표적이 어떤 현상이 있다면 그거를 우회하거나 위에서 치거나 모르게 아래서 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을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점을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인데, 북한은 푸틴의 어떤 그 우크라이나 침공 개전부터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결 더 지지 입장을 천명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더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를 지지하고 물론 유엔 차원에서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건건마다 반대를 행사해 왔었고요.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지지하는 것이고요.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북한은 완벽하게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북한 입장에서는 서로가 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 뭐 상호 지원 사격을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됐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인데요. 네. 어떤 글로벌 전략 상황을 본다면 이제 사실은 러시아나 또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조라고 하는 어떤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이 유엔 차원에서 이제 그 제재를 하는 부분인데요. 하필 또 이 안에서 미국과 뭐 G7 그룹이 되겠죠. G7과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또 규합을 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유엔 이 안에서 민주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 또 같이 이제 전략 경쟁을 하면서 어찌 보면 유엔이 이런 북한과 러시아 같은 일종의 불량 국가들을 좀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욱더 러시아로부터 확고한 외교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제7차 핵실험까지 이런 군사적 도발과 핵 모험주의에 더욱 경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차원에서 아무리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이들 중국 러시아가 나서서 반대하더라도 이들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부터 내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구도, 갈등 구도가 지속적으로 갈 것 같고요. 바로 북한은 이런 구도 안에서 전략적 편승을 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상회담 이전에 북러 교류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7월 말이잖아요.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좀 무기체계 쇼핑이라도 하듯 관람을 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이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 올해 북한이 공개한 전략 무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월 달에 운용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그 화살 2형 순항 미사일을 공개를 했죠.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운용거리가 1,000km에 달하는 이제 해거래, 헤일2 이게 공개가 됐고 7월 달에는 되게 이상하죠. 글로벌 워크하고 MQ-9하고 유사한 것들이 샛별 사용 구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미국의 GPS처럼 러시아도 글로나스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전략 무기가 다 운용거리가 장거리입니다. 근데 이것들의 치명성과 정밀성을 갖기 위해서는 글로나스의 군사적 활용이 지원된다면 이거는 국제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어떤 자신들의 위성이 없지만은 만약에 러시아의 글로나스가 위치 정보를 군사적 목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걱정입니다. 부분들도 예.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방러를 할 때 과연 어떤 운송 수단을 타고 갈까 이것도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기차를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천매 1호나 아니면 항공 운송 수단을 이용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차를 타고 갔죠, 교수님. 의전에는 이제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죠. 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탄 것도 태양호를 탄 것도 그게 방탄 열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공중보다는 지상으로 가는 게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밀하게 움직여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딱 나타나는 어떤 이벤트성으로서도 되게 매력적인 어떤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매 1호보다는 이제 방탄 열차를 선택했던 어떤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역시 이제 북러 밀착으로 북러 군사 기술 협력이 계속되면 이 북핵 미사일 위협이 중대되지 않을까 주시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북한이 갖고 있고 주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점진적이라도 계속해서 우주 기술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시간의 문제이지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어떤 핵전력 관련된 또 그다음에 군사 위성 관련된 기술력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안보적 차원에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삼축 체계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최적화되게 현재 전략상에 맞게 한번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전술적 수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수준에서 운용할 건데 그러면 그거에 어떤 무인 체계를 최적화하여 운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빨리 해야 되고 저희가 R&D라든가 어떤 국가의 어떤 예산들을 집중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국가 안보 위협 차원에서 이제 북한이 핵 미사일 고도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고급 기술, 게다가 장비, 부품 등이 무단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국제 공조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대응도 물론 같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 조금 더 강조해 주세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미사일 기술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러시아의 관련 최신 기술이 전수된다면 북한의 그 ICBM 종말 기술이라든지 SLBM 사출 기술 등 북한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안보리 제재뿐만이 아니라 나토, 한미일 공조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공조를 모색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 회원국의 대북, 대러 공조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최근까지 북한이 러시아 주재 외교관을 통해서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을 밀수했죠. 뭐 조달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밀수 아닙니까? 밀수를 한 게 적발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참담한 현실이기도 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 시점이 2022년 아마 11월 중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 왕립합동 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북한 외교관이 이제 전략무기 관련된 물자들을 이제 뭐 조달 또는 밀수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국제사회에서 전산화되어 있는 모든 망을 감시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공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느냐. 이런 것들은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의 활동은 사람으로서 식별해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휴민트가 좀 많이 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해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휴민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저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공식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협조가 이제 다급해지다 보면 북핵 미사일 개발 관련해서 러시아가 묵인할 여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권위주의 국가가 언제는 묵인하지 않았습니까? 다 묵인했죠. 예를 들어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카피를 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KN-23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의 포세이돈, 그러니까 해거래를 큰 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헤일2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묵인이 아니라 지원이죠. 우리가 6.25 전쟁 때 물자들을 소련이 북한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러시아에게 우주기술을 원하고 있고 네. 러시아는 북한에게 재래식 무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물물관식으로 해서 갈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묵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요. 뭘로 쓸까요? 지원이죠. 지원. 예, 협력의 단계를 넘어선 네. 지원의 어떤 용어로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성급한 우려일 수도 있는데요. 영국 데일리 메일 등 외신 일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북한이 병력을, 즉 의용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꾸준히 그런 우려와 가능성들이 제기됐던 부분이고요. 실제 바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만난 인물은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이었습니다. 바로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가장 끈끈하고 긴밀한 동맹 관계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특별 군사작전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넌센스다.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작년 러시아가 9월 달에 부분 동원을 선포를 했죠. 그래서 최소한 30만 명 정도가 이제 특별 군사작전에 투입이 되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잠재적 동원 대상들을 상대로 의용군 형태로 이렇게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면서 병력 동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산업 인력이 있어야 될 상당수 청장년층들이 이 동원 자원으로 특별 군사작전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제조업이라든지 산업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특별 군사작전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미 마리우폴이라든지 이런 돈바스 지역에서는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거 러시아가 양질의 북한 노동자들을 약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들여와서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극동 지역에서 실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실제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받는 임금을 고려할 때 러시아 일반 노동자들의 뭐 3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동력은 3배, 4배 이상이 되죠. 결과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여러 가지 병력 동원 상황 때문에 인력 구조상 굉장히 기묘한 그런 자원이고 또 그들의 경제적 가치, 노동력 가치는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굉장히 기묘한 상태다. 그러나 특별 군사작전에 투입되게 된다면 만약에 또 우크라이나 군으로부터
공격의 사상자가 발생된다면 이것들이 결국 확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어쨌든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 상황에서 북한의 러시아 편들기 정말 노골화가 되고 있고 게다가 북핵 미사일에 대한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또 우리나라 포함되겠죠. 서방의 강도 높은 제재 뭐 이런 것도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박사님 어떻습니까? 현재도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수록 이들 국가 간의 협력은 오히려 더욱 공고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미와 북러의 경쟁 구도는 한미일과 또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확장되어서 한반도가 신냉전의 각축장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이러한 대응 때 우리가 함께 공조해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향후 북러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러시아가 글로벌 사우스로 대변되는 중간지대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 분들도 많은데요.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강대국으로부터 특히 많은 원조를 받고 또 그것에 의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권위주의화 되다 보니까 서방보다는 당장 중국과 러시아와 소통하기가 편하고 그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실익이 더 크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도 바로 이런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들을 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규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대표적인 플랫폼이 브릭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최소 올해까지는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5개국 체제죠.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을 통해서 6개국을 추가로 회원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6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리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당장 2024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브릭스 5개국 체제는 이제 브릭스 플러스 11개국 체제로 출범을 하게 되고요. 네. 공교롭게 이 11개국 체제 브릭스 플러스 알파의 첫 의장국이 러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그 11개국 체제의 첫 정상회담도 러시아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브릭스 플랫폼을 통해서 G7에 대응하고자 하는 중국의 어떤 경제적 야망과 이것을 또 특별 군사작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이 전략적이 딱 들어맞아서 브릭스 플러스는 앞으로 G7에 대응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크게 발전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네. 뭐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북러 회담을 바라보는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미묘하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이 북러가 밀착하는 거 중국이 썩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그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혈맹으로서 자신들이 6.25 전쟁 때부터 북한에 대한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 관계가 자신들을 넘어서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은 이러한 삼각관계 속에서 중러가 자신들에게 더욱 구애하도록 자극을 함으로써 필요한 자원들을 얻어낼 것입니다. 겉으로는 북중러의 관계가 매우 공고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호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타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우리의 대비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북러 밀착 행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안보 위협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되고 우리의 대비 방안 정말 진지하게 더욱더 모색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의 당부라든가 또 조언을 듣겠습니다. 자, 우선 두 박사님. 네,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결론적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엄중해졌다고 보고요. 먼저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북러 간의 군사 기술 협력만큼 그 이상의 비례해서 한미 간의 기술 동맹의 수준을 저는 격상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잠 그리고 잠수함, 연합 공중 비행 정찰과 같은 이런 연합 훈련들을 보다 더 활성화하면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북중로 삼각 공조를 억제하거나 혹은 그 공조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당분간 한러 간에는 획기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국방 및 그리고 외교 당국 간에 군사 당국 간에 적정 수준에서 대화의 채널은 좀 열어놓는 가운데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그런 노력도 병행이 돼야 되겠고 특히 뭐 동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구축되어 있는 이런 한러 간의 위기관리 시스템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운용할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핵전력은 고도화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국제사회 공조를 해서 고도화 속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요. 작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봤을 때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죠? 우크라이나가 바로 항복을 할 것이다 했는데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 뭐였죠? 국민들의 의지였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런 어떤 복잡한 정치판에서 우리의 몫을 내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우리의 어떤 자신감, 즉 전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작전도 뭐 공세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작전 차원에서 인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북한 정권의 어떤 혼란 야기할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휴민트를 활성화해서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좀 잡아내고 조기에 이제 워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억제력을 갖는 건데 그걸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삼축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드론 작전 사령부가 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하나 좀 포인트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런 장거리 수단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면 위성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고도화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가장 1번 순위가 위성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얼마나 빨리 안 된다면은 우크라이나처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까지 협조를 해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구축해 놓고 우리가 이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북한 미사일 기술의 기원은 기본적으로 구소련의 그 스커드 미사일을 역설계를 통해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러시아 기술이 녹아있는 북한 미사일에 러시아의 최신 미사일 기술이 접목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그 최첨단 군사 기술의 지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 확장, 다탄두의 장착, 화력 효과의 증대, 은닉성의 확보 등 이러한 고도화에 대비해서 우리의 삼축 체계를 특히 감시 정찰 능력의 강화를 중심으로 재점검을 하고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 질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북러 밀착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되겠고요.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 포함해서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서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 더욱더 강화하고 또 대응에 박차를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북러 관계 밀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굳건한 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